세계 경제 혈관을 꽉 잡은 이란의 발언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항하는 나라들은 무조건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란 정부는 단순한 땅 따먹기를 넘어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패권을 인질로 잡은 전대미문의 인프라 파괴전을 벌이고 있었죠. 이 정도로 겁없는 이란 수뇌부에서 갑자기 한 가지 이례적인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심지어 미국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독일, 중동국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5위를 당당히 차지한 것. 아니, 세계 강대국 1위 미국에도 대항하는 이란이 한국에 겁을 내다니요? 이 나라의 무서움은 숫자 뒤에 숨겨져 있고 우린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감했다. 과연 이란이 두려워한 한국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중동 전쟁의 패권을 쥐고 있는 한국의 파급 속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브리핑은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가 하나가 조심스럽게 스크린 한쪽에 작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란 내부 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비공식 문서였습니다. 분량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올라왔는지조차 완전히 검증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팀원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문서의 핵심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팀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퍼진 얘기입니다. 출처는 불명이지만 여러 경로에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시하기엔 빈도가 좀 높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잘라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소문 믿는 사람은 죽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자원 쓸 시간 없어. 다음 항목. 그렇게 그 문장은 회의 테이블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니,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중에도, 오후에 다른 보고서를 읽는 중에도,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문장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소문은 흔합니다. 심리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도 없이 그런 정보 쓰레기들을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인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근거도 맥락도 없는 그 문장이 마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황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중동 특정 지역에서 운용 중이던 중국산 방공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용 인력의 숙련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낯선 장비를 다루는 현지 군인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엔 현지 기후나 지형 환경 때문에 센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두 가지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적응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요격 성공률이 예상치 대비 55%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요. 분석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오류야. 측정 환경이 잘못됐을 거야. 다시 돌려. 3번 검증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방안이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55%. 그것도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 다른 운용 환경, 다른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하고 수출해온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이 정도로 무너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본질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숫자와 실제 전장에서 나온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처음부터 실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한쪽에 처음 요격 실패 수치를 메모해두고 그 옆에 물음표 하나를 눌러 적었습니다. 25년 경력 중에 그런 물음표를 처음으로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다른 팀에서 올라온 방산 수출 동향 자료를 검토하다가 눈에 걸리는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 계약 현황을 지역별, 국가별로 정리한 표였는데 특정 국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했을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에서도, 중동 신규 계약 항목에서도, 특정 무기 시스템의 성능, 비교 데이터에서도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분석 테이블에서 항상 일정한 위치에 배치해 왔습니다. 잘하는 나라, 부지런한 나라,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러나 세계의 판을 바꾸는 나라는 아닌 국가. 기술은 있지만 독보적이지는 않고, 생산력은 강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수준은 아닌 나라. 한마디로 이군 수준의 강국이라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들은 그 판단에 조용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납기 속도가 유난히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계약 이후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쟁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술 이전 항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방어 체계 전체를 함께 설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지수는 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정상적이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방산 시장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지? 그 시점에서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무시했던 그 문장, 오후에 반복해서 튀어나온 그 이름, 그리고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성능의 차이. 세 개의 점이 조용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너머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에어컨, 소리만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그 세 가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방공망의 붕괴, 한국 방산의 급격한 확장, 이란에서 돌던 그 이상한 소문. 따로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놓고 보면 무언가가 어렴풋이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두 눈을 잠시 비볐습니다. 이건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의 직감이라는 건 언제나 데이터보다 반박자 먼저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숫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앞의 숫자들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2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무언가가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한국을 그저 빠르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보고서 폐기를 보류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전부 따로 분류해서 처음부터 새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정이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유지해온 제 판단 체계를 스스로 흔드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 누군가가 그걸 봤다면 데이비드 밀러가 한국의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그게 다소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선입견은 사람을 죽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는 순간 분석가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보다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들여다본 건 방산 수출 증가 추이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글로벌 방산 수출 규모는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출 금액이 늘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수출이라면 제품을 팔고 끝입니다. 이후의 책임은 구매국이 알아서 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계약 내역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비 공급 이후에 기술 이전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 허용 조건이 붙어 있고 유지 보수 지원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무기를 팔았다기보다 그 나라의 방어 체계 자체를 함께 설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수익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허용은 당장의 판매 이익을 줄이는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장비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방어 시스템의 핵심에 한국 기술이 뿌리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이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약 속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원이 비교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강국과 한국의 계약 이후 초도 납품까지의 평균 기간을 나란히 놓은 표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계약 이후 초도 납품까지 평균 4년에서 5년입니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폴란드가 전차를 주문했을 때 독일에서 먼저 받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쪽 수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걸리는 거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계약 기준으로 보면 즉시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과 재고 운영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년에서 5년, 그리고 즉시 같은 종류의 무기 체계를 두고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 효율적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생산 시스템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지금 당장 전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즉시 공급이 가능한 공급자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일한 선택입니다. 다음엔 개별 무기 체계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K9 자주포 항목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 나라가 쥐고 있다는 건 그것이 사실상 업계 기준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한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K2 전차 데이터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보유한 전차 수를 전부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이미 계약되거나 운용 중이었습니다. 전차는 국가 방어의 핵심 전력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고 쉽게 바꿀 수도 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전력의 공급 고리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점유율이 아니다. 이건 장악이다. 그 무렵 팀원이 별도로 정리한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순위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주요 군사 분석 기관들이 발표한 최근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5위,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순위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 공급망 구조, 계약 속도와 전부 연결됐을 때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작게 인정했습니다. 좋아, 여기까진 인정하지. 그러나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위가 높다는 것과 실제로 판을 주도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되려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구조를 단순히 무기 판매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공급하는가? 왜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가? 왜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가?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기술을 나눠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꿔서 전쟁 시스템 전체의 공급 구조로 보니 비로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능력과 재고 운영, 운영 후 유지 보수 체계,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밀착,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있는 수출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기라는 제품을 파는 동안 한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계 전체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쟁 인프라의 이식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수십 개 나라의 방산 전략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미국은 기술로 압도합니다. 러시아는 물량으로 누릅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뚫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빠른 납기와 검증된 성능, 기술 이전이라는 실질적인 혜택, 그리고 실전에서 나온 데이터, 이 조합은 구매국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국의 방어 체계에 든든한 공급자를 심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원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쟁 인프라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 스스로도 그것이 단순한 분석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를 겨우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몇 년 전 어떤 보고서에서 봤던 문구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을 설계하는 나라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게 미국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은 다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그저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아직 그 변화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고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현재의 숫자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수치들은 현재의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속도로, 이 방식으로, 이 규모로 세계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시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추적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로, 최신 수치가 아닌 수십 년 전 기록으로 아카이브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은 디지털화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일부는 당시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다 화면에 올라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의 군사력 수치였습니다. 장비 보유량, 자체 생산 능력, 기술 수준, 방산 수출 규모, 전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낮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항목들은 아예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는 그 한국이 맞는지 2번 확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시작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군사, 방산 데이터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의 1인당 소득, 산업 기반, 기술 수준, 해외 자산 규모, 전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과 그 당시의 수치를 같은 화면에 올려놓고 보면 이게 같은 나라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눈에 걸리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중동으로 나간 한국인 노동자 현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중동 각지의 건설 현장으로 수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나갔습니다. 폭염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그들은 일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활동하던 건설사들의 평가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업체들을 비교한 자료였는데 한국 업체에 대한 평가는 꽤 일관됐습니다. 가격은 쌌습니다. 기술은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목에서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했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평가 자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감을 넘기지 않는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포기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게 무엇인지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산 계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던 단어였습니다.
속도, 납기, 즉시 공급. 저는 두 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수십 년 전 중동 건설 현장의 평가 기록과 현재 방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특징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기록이고 하나는 현재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실행, 완벽함보다 속도, 이론보다 현장. 과거엔 그것이 노동력으로 표현됐습니다. 현재엔 그것이 생산 능력과 납기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잠깐, 이건 진화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밑바닥에 흐르는 무언가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통해 윤곽이 잡히는 무언가가. 며칠 후 추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또 하나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때 사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지던 그 시기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잔, 결혼 예물까지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의 사례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참여 인원, 수집된 금의 총량, 진행 기간. 이건 국가가 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중동 건설 현장, 폭염 속에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하던 노동자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금을 들고 나온 수백만 명, 그리고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납기 속도와 시스템 공급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 구조. 이것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기업과 사람이 위기 앞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직이 아니다. 하나의 유기적 구조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분석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국가의 힘을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 수준으로 측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포기하지 않는 힘, 숫자로 잡히지 않지만 숫자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는 힘. 한국은 원래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분석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성장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왜 세계가 조용히 이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는지도. 이해한다는 것과 인정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그때만큼 또렷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흐름도 보였습니다. 패턴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분석 결론으로 올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전쟁 시스템 수출이 글로벌 안보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문장들을 보고서에 정식으로 쓰는 것은 단순한 팩트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유지해온 세계 질서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꺼낸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기술 수준의 정점은 여전히 유럽에 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프랑스의 항공기술, 미국의 첨단 전자전 시스템. 이 분야들은 한국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는 미국이 압도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산 무기 체계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고 나토 표준이 곧 미국 표준인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은 틈새 시장 공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팀원 앞에서 꺼냈습니다. 한국이 납기 빠른 건 맞아. 가성비 좋은 것도 맞아. 그런데 결국 최첨단 전쟁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전자전, 스텔스, 우주자산. 이건 미국하고 유럽 이야기야. 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부분 데이터도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는 제 반박의 틈을 바로 파고들었습니다. 첨단 분야 기술 수준 비교표였는데 한국이 단순히 제조 효율만 높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수치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함정 탐지 체계, 유도 정밀 무기, 방공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 분야들에서 한국의 수치는 이미 유럽 상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일부 항목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를 꺼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잖아. 장비가 뛰어나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건 달라. 팀원이 조용히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근 중동 전장에서 운용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국방부에서 큰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동 전선 대응 전략을 재수립하는 자리였고 고위 인사 여럿이 참석한 비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지다가 한 인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납기 능력과 생산 체계 모두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패배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인사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밀러 씨?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안. 그 순간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산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로 검증된 체계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인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그 질문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답이 아니더라도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반박을 시도할수록 데이터는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논리를 꺼낼수록 팀원이 그것을 뒤집는 수치를 올렸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 할수록 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중동 현장에서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의 교전 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패턴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운용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생존율 차이였습니다. 단순히 요격 성공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선에 투입된 인원의 생존 확률 자체가 달랐습니다. 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닙니다. 장비가 달라지면 생존 확률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뭔가가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브리핑 자료 더미를 검토하다가 또 한 번 그 이름을 마주쳤습니다. 이란 내부 보고서 업데이트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문장을 봤을 때는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들여다본 모든 데이터들이 그 문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방공망의 붕괴, 한국 장비를 운용한 지역의 생존율 상승, 중동 구매 계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국의 이름. 그 문장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의 직업적 본능은 이미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납기가 빠른 것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아진 것도 특정 시기의 공백을 파고든 것일 수 있습니다.
생존율 차이도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박 논리를 머릿속에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들이 점점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반복되는 패턴 앞에서, 그리고 제가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 앞에서.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분석 결과를 더 이상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분석가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없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점 3개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구조적인 흐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제한된 표본이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언제나 경계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을 때도 저는 최종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으로 굳히려면 반복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특정 지역의 교전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중동 전선 데이터를 구역별로 나눠 분류하던 중 눈에 걸리는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교전 조건에서 거의 동일한 규모의 공격이 있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쪽은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지형 차이나 공격 방향, 기상 조건 같은 변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보정하고 나서도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구역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운용 장비입니다. 저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한국 장비야? 요격에 성공한 쪽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과만 다르다고?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 번의 데이터입니다. 한 번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제가 가장 경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구역 데이터 전부 뽑아봐. 비교 가능한 케이스 전부. 며칠 뒤 팀원이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건을 갖춘 교전 사례들을 추려낸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지형도 달랐고 교전 시간도 달랐고 공격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운용된 쪽이 피해가 적었습니다. 저는 내심 또 다른 변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운용 인력의 숙련도 차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비 도입 시기가 다르면 정비 상태도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수록 남는 차이는 결국 장비 자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있다. 그 말이 입속에서 맴돌았지만 확신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되뇌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선 두 사례와 완전히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지역도, 시간대도, 교전 규모도, 투입된 공격 자산의 종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산 체계가 운용된 구역의 요격 성공률이 높았고 인명 피해가 적었습니다. 세 번 세 개의 다른 조건, 세 개의 다른 전장. 그런데 전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분석가의 기준에서 세 번의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번이면 충분하다. 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동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별도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 현지 정보원의 보고를 데이터만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감각이 통계보다 앞설 때도 있지만 감정이 섞이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정보원은 감정적인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치보다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특화된 사람이었는데 이번 보고는 평소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보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가격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한국 장비가 있냐고 먼저 묻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씹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들이 가격보다 브랜드를 먼저 묻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를. 이건 단순한 선호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요?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장비 아니면 안 산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까? 정보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저를 한동안 멈춰 세웠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건 분석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생존에서 나온 판단. 저는 그 시점에서 다시 처음에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처음 그 문장을 접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심리전의 산물, 전쟁통에서 떠도는 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접했을 때는 불편했습니다. 데이터와 교차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무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의 검증된 교전 데이터와 중동 현장의 직접적인 반응이 쌓인 상태에서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경고가 아니었다, 결론이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이란은 왜 그런 말을 퍼뜨렸을까? 적국의 장비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부에서 인정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장이 내부에서 반복됐다면 그건 두려움을 숨기는 것보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즉 경고였습니다. 아군에게 보내는 생존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전쟁 데이터를 들여다봐온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한 나라의 존재감이 각인되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경계 대상으로 지목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이란에서 그런 말이 돌았는지, 왜 중동의 구매 결정이 바뀌고 있는지, 왜 세계의 전혀 다른 전장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해했습니다. 왜 저와 우리 팀이 아직까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위기는 천천히 옵니다. 징조가 있고 경고가 있고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는 이미 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위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 팀이 마주한 위기는 후자였습니다. 사태가 가시화된 건 중동 전선이 장기전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소모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미사일은 쏘면 없어집니다. 포탄은 쓰면 사라집니다. 장갑 차량은 파괴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전선이 열렸을 때만 해도 재고 수준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그 여유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 수치를 확인한 건 한 내부 보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소모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3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3개월이요? 네, 현재 교전 강도가 유지된다면요? 저는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족이라는 상황은 단순히 한 무기 체계의 재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 이 전선을 방어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그 재고가 3개월이라는 건 전선 방어 능력에 직접적인 구멍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생산 증산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라인을 풀가동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동맹국에서 일부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다른 체계로 대체 운용이 가능한지. 그런데 하나씩 따져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최대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 체계는 전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재고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곧이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몇 주 뒤 공급망 분석팀에서 긴급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광물 현황이었습니다. 자료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안티모니, 그 이름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읽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소재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군용 탄약의 경화제,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 난연 소재, 미사일 부품 중 일부도 이 광물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비축량은 이미 위험 수준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팀원이 수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정상 운용 기준의 5% 이하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산이 멈춘다는 건가? 지금 속도라면 수개월 내로 주요 군수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가장 발달한 방산기술, 가장 방대한 생산 능력,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작은 광물, 공급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는 감정도 자존심도 이념도 없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생산이 멈추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내부 비공개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 접근 등급이 붙어 있었고 배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사일 재고 문제와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동맹국 협력 확대, 자체 광물 비축 강화, 대체 광물 개발, 공급망 다변화. 그런데 각 시나리오마다 공통으로 붙어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단기 내 실현 불가. 그 표현이 페이지마다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결론 항목에는 단 하나의 방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고려아연 등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공급 체계 구축. 국방부에서 그 보고서를 두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항복입니다. 그 인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감각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밀러 씨, 지금 우리한테 전략이 있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가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별도로 한국 기업에 재련 기술 분석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읽었습니다. 자료는 고순도 금속 생산 기술의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갖춘 국가 목록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물 재활용 기술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그 공정을 완결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는 내내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반박이 아니라 확인만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체 공급처 없음. 저는 천천히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체 불가능이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미사일 재고 문제, 핵심 광물 공급 차단, 방산 생산 라인 위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하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을 너무 단순하게 봐왔습니다. 생산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으면 언제든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의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쥔 나라가 제가 지금까지 이군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밀어붙이고 선택지가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하나를 집어드는 것. 그것도 결정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이 그랬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기업과의 공식 협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협의와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결정이 발표되던 순간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당연한 전제로 삼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전제가 흔들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위 인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군요. 협력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공급망 협력이라는 건 말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시스템이 연결되고 실제 생산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예측이 빗나갔다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팀원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급 안정성도 중단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품질 기준도 우리 요구치를 초과하고 있고요. 저는 그 수치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처음부터 예상치를 넘고 있었습니다. 납기 일정도, 품질 기준도, 공급 지속성도.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속도로 이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끊기지 않게 한다는 건 사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장 보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적용된 이후 전선에서 올라오는 수치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올라갔습니다. 피해 수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전선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건 소모전입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밀어낸다는 건 흐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판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데이터를 정렬해 봤습니다. 처음 이란 소문을 접했을 때부터 지금 전선 보고가 달라지고 있는 이 순간까지 각각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구조적 연결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어붙이면서 저는 뒤늦게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구조를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시스템 이식 방식으로 설계한 것, 납기 속도를 일반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유지한 것, 공급망에서 광물 재련 기술을 내재화한 것, 전 세계 방산 계약을 통해 구매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한 것, 이것들이 각각 따로 발생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준비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올라탄 거였다. 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게임에? 그 순간 이란에서 돌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처음부터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적을 마주쳤을 때 느끼는 공포가 만들어낸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과 충돌하면 손해다. 한국과 맞서면 불리해진다. 한국을 건드리면 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 판단이 응축된 문장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경고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에서 나온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도달하는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것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적조차 스스로 경계 대상으로 지목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력으로 만들어진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쌓아 올린 신뢰와 데이터로 증명된 성과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을 분석해왔습니다.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 수준, 핵 보유 여부. 그 기준으로 세계를 서열화하고 그 서열 안에서
각 나라의 역할과 한계를 정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올라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이동의 방향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화는 처음엔 조용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흔들림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충분히 커졌을 때 비로소 다른 곳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세계 다른 곳에서는 이미 그 흔들림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한국 방산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요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구매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방어체계 전체를 함께 설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 협력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실전으로, 몸으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기존에 유지해오던 방산 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방산 강국들이 한국의 납기 능력과 기술 수준을 진지하게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팀원이 자료를 요약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 말했습니다. 기준이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그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좋은 나라, 잘하는 나라, 성장한 나라, 이런 표현들은 비교의 대상입니다. 누군가와 견줬을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됐다는 건 다릅니다. 기준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는데 또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급망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표면 위로 드러난 것들, 즉 방산 수출과 무기 체계 납기, 계약 네트워크만을 보면 이미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더 깊은 층이 있었습니다. 광물 재련 기술을 통한 소재 공급,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희귀 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정밀 부품 생산에서 요구되는 초고순도 소재의 가공,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방산이 겉에서 보이는 얼굴이라면 소재와 부품과 공급망은 그 안에서 흐르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흐름이 한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시각화해서 그려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다, 생태계다. 킹메이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 권력을 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뒤에서 실제로 판을 움직이는 존재. 저는 그 단어를 분석 자료에서 사용할 때 항상 미국이나 유럽의 특정 나라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그 단어가 다른 나라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원으로 세계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기술과 금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양쪽 모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원 통제를 강화할 때 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가진 나라, 미국이 생산망 위기를 맞았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공급 체계를 가진 나라,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그 틈에서 한국은 양쪽이 모두 필요로 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었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판을 만들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저를 다시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수십 년 전 중동 건설 현장의 기록, 아무것도 없이 낯선 땅에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하던 사람들, 경제 위기 앞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온 수백만 명, 그리고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기준이 되고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쥔 나라, 그 두 개의 그림이 하나의 화면에 겹쳐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쥐고 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야. 경외하는 거야. 저는 그날 이후
제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을 고쳐 썼습니다. 기존에 제가 유지해온 글로벌 군사 공급망 서열 분석 항목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순위를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류 체계 자체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서열 체계에는 강대국이 있고 그 아래 중경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시스템 제공자,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보유한 나라,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 그 항목에 해당하는 나라는 제 보고서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세계 질서를 분석해 왔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어느 나라가 판을 쥐고 어느 나라가 따라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제 25년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군사력의 크기나 영토의 넓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졌는지, 세계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봤을 때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25년 경력에서 내린 가장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세계를 주도하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며 결국 세계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먼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